나 지금 아파트 앞인데 잠깐 올라가도 돼? 이 한마디에 당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이 있는가? 거절하자니 속 좁아 보이고 들이자니 내 평화가 깨진다. 그래서 결국 그래 들어와라고 말하고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후회가 밀려온다. 서둘러 식탁 위 약봉투를 치우고 어질러진 거실을 눈으로 훑으며 왜 미리 연락 안 했을까 속으로 투덜거린다. 우리는 평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인심이라 배웠다. 손님이 오면 대접해야 하고 거절하면 모난 사람이 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내 영혼이 유일하게 숨쉬는 성역이라는 것을. 무너진 경계선은 결국 노년의 자존감과 건강까지 해친다. 정약용은 유배지 초당에서도 빗장을 굳게 걸어 잠갔다. 오늘 그의 지혜를 통해 당신의 평화를 되찾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낙인. 냉장고와 식탁 위. 당신의 집에는 당신만 아는 것들이 있다. 식탁 위에 놓인 혈압약과 당뇨약. 냉장고 안에 며칠 전 먹다 남긴 반찬. 거실 한쪽에 쌓아둔 택배 상자. 이것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흔적일 뿐이다. 하지만 타인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거처를 정갈히 했으나 타인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약한 모습을 두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보여지는 것이 곧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당신의 집을 떠올려 보라. 오랜만에 찾아온 동네 지인이 거실에 앉는다. 차를 내오는 사이 그 눈이 어디를 훑는지 아는가. 식탁 위 약봉투,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 어머, 언니 약이 왜 이렇게 많아? 가볍게 던진 말이지만 당신의 가슴에는 비수가 된다. 아프다는 걸 들킨 것 같고 관리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냉장고 좀 써도 돼? 별 생각 없이 열어준 냉장고 안에서 유통기한 지난 두부가 눈에 띈다. 지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지만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당신은 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내 집인데도 주눅이 든다. 손님이 올 때마다 긴장하게 되고 마음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 스트레스가 된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7살인 전직 간호사 오시다. 그분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만 집으로 초대하는 법이 없다. 늘 아파트 단지 안정자나 근처 카페에서 약속을 잡는다. 친구들이 집에서 보면 편할 텐데라고 하면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은 좀 어수선해서 여기가 더 좋아. 사실 그분은 몇 년째 고혈압과 관절염 약을 먹고 있다. 식탁에는 일주일치 약통이 놓여 있고 냉장고에는 혼자 먹기엔 많은 반찬들이 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분이 무슨 약을 먹는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그분은 늘 단정하고 품위 있는 어른으로 통한다. 건강 걱정하는 말을 듣는 대신 언니는 참 자기 관리 잘하시네라는 말을 듣는다. 반면 70살 한 씨는 달랐다. 퇴직 후 외로움에 이웃들에게 집을 자주 열어주었다. 들어와, 차 한잔하고 가. 냉장고에 과일 있어, 꺼내 먹어. 마음이 넓은 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말을 전해 듣게 된다. 한신의 냉장고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게 수두룩하더라. 혼자 사니까 그런가 봐. 자기 관리가 안 되시나 봐. 단지 냉장고 한번 열어본 것뿐인데. 동네에는 자기 관리 못하는 노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한씨는 억울했다. 냉장고 정리를 못한 것뿐이지. 그렇게까지 말할 일인가 싶었다. 하지만 한 번 붙은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경로당에서도 건강 챙기셔야지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자식들 귀에까지 들어가 걱정 전화가 왔다.
정약용도 유배 시절 비슷한 원칙을 지켰다. 제자들이 찾아오면 학문을 논하는 자리는 열어두었으나 사적인 생활 공간은 철저히 분리했다. 그의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무슨 약을 다려 먹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그것이 스승의 권위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손님 접대는 집 밖을 우선으로 하라. 카페, 공원 벤치, 아파트 정자가 훨씬 편하다. 둘째, 갑작스러운 방문 요청에는 정중히 사양하라. 지금은 나만의 시간이라 어렵다고 말해도 된다. 셋째, 약봉투와 고지서는 항상 서랍 속에 보관하라. 보이지 않으면 말할 거리도 없다. 넷째, 거절이 어려우면 핑계를 준비하라. 우리 집 정수기가 고장나서라고 해도 된다. 다섯째, 거절 후 미안해하지 마라. 내 공간을 지킨 것은 잘한 일이다. 작은 선택이 당신의 품위를 지킨다. 정약용은 문턱이 높아야 마음이 맑아진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집안의 모습이 어떻게 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이야기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말하겠다. 두 번째, 그냥이라는 이름의 침략자들. 그냥 근처 지나다가,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그냥 과일 좀 사왔어. 이 그냥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하루에는 계획이 있다. 정약용은 편지를 통해 약속된 만남 외에는 서재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다. 불쑥 찾아오는 것은 예의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오후 2시, 점심을 먹고 잠깐 눈을 붙이려는 참이다. 소파에 누워 막 눈이 감기려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나야, 근처 왔다가 과일 좀 사왔어.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연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부어있다. 아이고, 자고 있었어? 미안. 그냥 얼굴만 보고 갈게. 그냥이라고 했지만 그냥 가는 법이 없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간다. 그 사람이 돌아간 뒤 당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한다. 낮잠은 물 건너갔고 저녁까지 찌뿌둥하다. 그래도 일부러 과일까지 사왔는데 고맙긴 하다. 하지만 그 과일값보다 당신의 오후가 더 소중하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전직 교장 선생님 박 씨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해두었다. 나는 2시부터 4시까지는 낮잠 자고 책 읽는 시간이야. 그 시간엔 전화도 안 받아. 처음엔 주변에서 너무 빡빡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었다. 박 선생님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셔. 아무나 함부로 시간 뺏으면 안 되는 분이야. 그분은 만남을 거부한 게 아니다. 다만 시간을 정해두었을 뿐이다. 그래서 만날 때는 더 반갑고 대화도 깊어졌다. 반면 68살 김 씨는 달랐다. 성격이 좋아서 누가 와도 들어와라고 했다. 처음엔 인심 좋은 집으로 소문이 났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새 김 씨네 거실은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오전에 1명, 오후에 2명. 커피 한 잔만 하고 갈게. 잠깐인데 뭘. 김 씨는 웃으며 받아주었지만 속으로는 지쳐가고 있었다. 정작 본인은 소파에 편히 눕지도 못했다.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항상 거실을 치워두어야 했고 차 대접에 과일 깎기에 뒷설거지까지.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물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래? 많이 피곤해 보여. 김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 집인데 내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결국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뒤에야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선언할 수 있었다. 정약용은 홀로 있는 시간을 신독이라 불렀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유배지에서 그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던 것도 홀로 있는 시간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평소에 원칙을 말해두라. 우리 집은 가족 외엔 방문을 잘 안 받아라고. 농담처럼 말해두면 나중에 거절하기 쉽다. 둘째, 예고 없이 오면 장소를 바꿔라. 마침 나가려던 참이야. 밑에서 차 한잔 하자라고. 자연스럽게 밖으로 유도하라. 셋째,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가져라. 미안해. 지금은 좀 쉬고 싶어서라고 해도 된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한다. 넷째, 현관에 작은 표시를 해두라. 휴식 중이라는 팻말이 어색하면 화분을 문 앞에 두는 것으로 신호를 정해도 된다. 다섯째,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을 구별하라. 친할수록 예의를 안 지키는 사람은 친한 게 아니라 편하게 보는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이다. 정약용은 홀로 있음이 노년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웃과 지인들로부터 집을 지키는 법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세 번째, 자식의 키가 담장을 넘을 때 출가한 자식은 이미 다른 집의 가장이다. 그런데 왜 부모 집은 아직도 제 집처럼 드나드는가? 엄마, 나야. 비밀번호 바꿨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는지 아는가? 당신의 집에 연락 없이 들어올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서 늘 강조한 것이 있다. 출가한 자식은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하고 부모에게 기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일요일 아침, 늦잠을 자려고 했는데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린다. 삐빅 철컥. 엄마, 나야. 애들 데리고 왔어. 황급히 일어나 나가보니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이 거실에 서 있다. 밥 먹었어? 뭐 좀 해줘. 아직 세수도 못했는데. 벌써 냉장고 문이 열린다. 며느리는 반찬통을 꺼내 가방에 넣고 손주들은 소파에서 뛰어다닌다. 2시간쯤 지나 그들이 떠난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 당신은 어질러진 거실을 보며 한숨을 쉰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피곤한가? 반찬을 가져간 것은 좋다. 손주를 보는 것도 기쁘다. 하지만 한마디가 없다. 엄마, 내일 가도 돼? 이 한마디면 될 것을.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5살인 전직 공무원 이씨다. 그분에게는 출가한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다. 몇 년 전까지는 자식들이 수시로 들락거렸다. 냉장고 반찬은 늘 비어 있었고 주말마다 손주를 맡겨두고 가기 일쑤였다. 어느 날 그분은 자식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우리 집 올 때는 최소 하루 전엔 연락해라. 엄마도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다. 자식들은 처음엔 서운해했다. 엄마가 왜 그래, 갑자기? 우리가 남이야?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자식들이 올 때는 정성껏 준비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깨끗이 집을 정돈했다. 시간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가도 돼요? 오히려 만남이 더 소중해졌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니 대화도 깊어졌다. 반면 69살 최 씨는 달랐다. 자식들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언제든 편하게 와라 하고. 처음엔 좋았다. 자식들이 자주 오니 덜 외로웠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집에서 모임을 하려는데 큰아들이 예고 없이 손주를 데리고 나타났다. 엄마, 오늘 좀 봐줘. 우리 급한 일 있어서. 친구들 앞에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모임은 엉망이 되었고 그날 밤
남편과 크게 다투었다. 당신이 문을 열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최 씨는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만든 상황이었다. 정양용은 가르쳤다. 가족 간에도 엄격한 예도가 있어야 화목이 오래 간다고. 가깝다고 예의를 버리면 결국 서로 상처만 남는다. 거리를 두어야 그리움이 생기고 그리움이 있어야 만남이 소중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도어락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바꿔라. 그리고 굳이 알려주지 마라. 초인종을 누르는 것이 예의다. 둘째, 자식의 방문도 약속임을 알려라. 연락하고 와라는 말이 야박한 게 아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셋째, 당신의 스케줄을 당당히 말하라. 엄마도 약속 있어라고 해도 된다. 부모라고 항상 비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넷째, 반찬을 가져가려면 미리 말하게 하라. 그래야 당신도 준비할 수 있다. 없는데 와서 이것밖에 없어? 라는 말 듣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집을 비워줄 때는 시간을 정하라. 몇 시까지만이라고 명확히 해야 당신의 하루가 지켜진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 정약용은 멀리 있어야 그리움이 깊어진다라고 했다. 여기까지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다. 이웃도 예고 없는 손님도 자식도 모두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다. 이젠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다. 네 번째, 낡은 가구와 낡은 형편. 당신의 집에는 오래된 것들이 있다. 20년 된 장롱, 10년 넘은 TV, 손때 묻은 밥상. 당신에게는 추억이고 정이 든 물건들이다. 하지만 남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저 집은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자식들이 신경을 안 쓰나. 집을 보여주는 순간 당신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정약용은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소박함을 굳이 드러내지도 않았다. 남의 시기를 사는 것도 문제지만 남의 동정을 받는 것도 품위를 해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라.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다. 마침 근처라서 우리 집에서 하자고 했다. 오랜 친구들이니 편하게 보여줘도 될 것 같았다. 동창 4명이 거실에 둘러 앉았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한 친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한다. 어머, 너희 집 TV 아직 이거야?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이 달아오른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OLED로 바꿔줬는데 요즘 세상에 이런 TV가 어딨어? 다른 친구가 거든다. 그래도 집이 아늑하네. 근데 장판은 좀 바꿔야겠다. 칭찬인지 지적인지 모를 말들이 오간다. 당신은 웃으며 넘기지만 속이 쓰리다. 모임이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뒤 당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집을 둘러본다. 갑자기 20년 된 장롱이 초라해 보인다.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TV가 부끄럽게 느껴진다. 내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남루해졌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4살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조씨다. 그분의 집에는 수십 년 된 가구들이 있다. 결혼할 때 장만한 찬장, 아이들이 쓰던 책상,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하지만 그 집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조 씨는 친구들을 집에 들이지 않는다. 만남은 늘 밖에서 한다. 카페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가끔은 맛집을 찾아 함께 식사한다. 친구들이 집에서 보자고 하면 그분은 이렇게 말한다. 집이 좁아서 불편해. 나가는 게 더 좋아.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조 씨네 TV가 몇 년 된 건지, 장롱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동네에서 그분은 늘 단정하고 여유로운 어른으로 통한다. 비교당할 일이 없으니 위축될 일도 없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세상 누구보다 부자처럼 산다. 반면 66살 박 씨는 달랐다.
몇 년 전 동창 모임을 집에서 열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깨끗이 치웠다. 오랜 친구들이니 좋은 추억이 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평가였다. 집이 좀 좁네. 인테리어 한번 바꿔야겠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집 넓혀줬는데. 박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뒤로 집에 정이 뚝 떨어졌다. 볼 때마다 친구들의 말이 떠올랐다. 한동안 이사를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소중한 내 집이 남의 한마디에 미워지는 것.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 정약용은 유배지의 좁은 방에서 천지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 방이 초라했는가? 아니다. 그 안에서 위대한 책들이 탄생했다. 공간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내 살림을 평가받을 기회를 주지 마라. 보여주지 않으면 비교당할 일도 없다. 둘째, 남의 집 자랑에 흔들리지 마라. 그렇구나 하고 한 귀로 흘려라. 그 사람의 집이 좋은 것과 내 집의 가치는 별개다. 셋째, 오래된 물건에 이름을 붙여라. 30년 된 우리 장롱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낡은 게 아니라 역사가 된다. 넷째, 조언하려는 사람에게 선을 그어라. 인테리어 해야겠다는 말에는 나는 지금이 제일 편해라고 답하라. 다섯째, 비교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을 기억하라.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집은 당신만의 왕국이다. 정약용은 내 집이 낙원이면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침범에 대해 이야기했다. 직접 찾아오는 사람, 평가하는 시선, 비교하는 말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침범이 있다. 바로 사진 한 장이다. 다섯 번째, 사진 한 장에 담긴 나의 보안. 휴대폰 카메라가 당신의 집을 찍는 순간 그 사진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단톡방에 올라가고 SNS에 퍼지고 당신이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닿는다. 정약용은 글 한자, 문장 한 줄이 나중에 화가 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늘 신중히 기록하고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오늘날의 사진이 바로 그렇다. 한번 찍히면 지워지지 않는다. 당신의 일상을 떠올려보라. 오랜만에 친구가 집에 왔다. 당신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과일도 깎아놓았다. 친구가 상을 보며 감탄한다. 어머,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사진 찍어도 돼? 당신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친구가 휴대폰을 들어 찰칵찰칵 찍는다. 이거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언니 솜씨 자랑해야지. 기분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뿌듯하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사진에 무엇이 담겼는가? 음식 뒤로 보이는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창문 너머 아파트 동번호.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 당신은 음식만 찍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진 속에는 당신의 삶이 담겨 있다. 그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간다. 단톡방에는 30명이 있다. 그중 당신을 아는 사람은 몇 명인가? 나머지는 누구인가? 여기가 어디야? 아, 우리 동네 언니 집이야. 이렇게 당신의 집 위치가 알려진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전직 은행원 정 씨다. 그분의 집에도 가끔 손님이 온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원칙이 하나 있다. 손님이 휴대폰을 들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집은 사진 촬영 금지 구역이야. 처음엔 농담처럼 웃으며 말한다. 그래도 찍으려 하면 진지하게 덧붙인다. 미안한데 나는 사진 퍼지는 게 불편해서. 처음엔 친구들이 의아해했다. 뭘 그렇게까지. 숨길 게 뭐 있다고. 하지만 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덕분에 그분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었다. 누구도 그분의 집 구조를 모른다. 어떤 가구가 있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불필요한 소문에 휘말릴 일이 없다. 반면 70살 윤 씨는 달랐다. 친구들이 오면 사진을 마음껏 찍게 했다. 추억이니까 많이 찍어. 어느 날 친구가 SNS에 사진을 올렸다. 윤 씨네 거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문제는 배경이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골프채 세트가 찍혔다. 꽤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사실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였다. 그 뒤로 비슷한 연락이 두세 번 더 왔다. 윤씨네 형편 좋더라. 남편이 골프 치시나 봐. 여유 있으시네. 사진 한 장에 찍힌 골프채가 윤씨를 돈 있는 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정약용은 가르쳤다. 소문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소문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무섭다고. 사진 한 장이 빌미가 된다. 찍히지 않으면 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손님에게 정중히 부탁하라. 사진은 좀 자제해줘라고 말해도 된다. 불편하면 나는 사진 찍히는 게 싫어서라고 하라. 둘째, 창밖 풍경이 담긴 사진을 조심하라.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들이 위치를 알려준다. 특히 아파트 동번호나 간판은 위험하다. 셋째, 온라인에 내 집 사진을 올리지 마라. 당신이 직접 올리면 남도 올려도 된다고 생각한다. 넷째,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왔으면 요청하라. 미안한데 그 사진 좀 삭제해 줄 수 있어? 진짜 친구라면 들어준다. 다섯째, 카메라보다 눈을 맞추자고 제안하라. 오늘은 사진 말고 이야기나 많이 하자. 이렇게 말하면 분위기도 좋아진다. 디지털 시대의 현관문은 휴대폰 카메라다. 정약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문의 씨앗이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했다. 약봉투와 냉장고를 지키는 것, 예고 없는 방문을 막는 것, 자식에게도 경계를 세우는 것, 비교의 시선을 차단하는 것, 사진 한 장의 위험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다. 6번째, 진정한 환대는 밖에서 시작된다. 집은 휴식의 공간이다. 전시의 공간이 아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아낀다면 그 사람의 평안한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의 공간을 지켜야 한다. 밖에서 만나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나누는 대화가 거실에서 눈치 보며 나누는 대화보다 훨씬 건강하다. 정약용이 강조한 경이란 무엇인가? 공경할 경.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다. 문을 열어주는 것만이 환대가 아니다.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어른의 환대다. 마무리. 이제 당신은 집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첫째, 약봉투와 냉장고를 보여주지 마라. 둘째, 예고 없는 방문은 정중히 거절하라. 셋째, 자식에게도 비밀번호를 함부로 주지 마라. 넷째, 비교당할 기회를 주지 마라. 다섯째, 사진 한 장도 허락 없이 찍지 못하게 하라. 여섯째, 만남은 밖에서 하라.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노년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하셨다. 가족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었고 손님이 오면 없는 살림에도 대접하려 애썼다. 정 때문에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너무 많이 열어두셨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다. 지친 몸을 누일 유일한 곳,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곳이 바로 당신의 집이다. 빗장을 거는 것은 인색함이 아니다. 당신을 향한 깊은 사랑이다. 정약용도 그 좁은 유배지 방 한 칸에서 자신을 지켰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문을 닫으면 비로소 내가 보인다. 문을 닫아야 내가 보이고 내가 보여야 노년의 삶이 향기로워진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당신의 문을,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품위를 지켜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